투데이 핫경제입니다. 오늘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전담반 제1차 회의에서 정부는 추석 20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보다 6.4% 낮은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잔여 공급 물량을 방출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할당관세 도입 등 물가 안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고자 연말까지 경기도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누구나 20%를 할인해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할인 대상은 온 오프라인에서 경기도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으로 연말까지 1인당 2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 지원 시기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형 또는 중소형 마트, 온라인몰,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참여업체 모집이 완료되는 10월 초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값은 지난 5월 22일부터 18주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셋째 주 기준으로 올해 들어 상승폭이 가장 큰 0.20%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까지 치솟은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현지 시간 21일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서 경유와 휘발유의 해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소련 4개국인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은 수출 금지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갔던 러시아가 또다시 에너지 무기화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가을 햇살이 따갑습니다. 한가위 명절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9월 하순, 해마다 이맘쯤이면 한 해 경제를 또 결산하고 4분기 마무리 성과 결실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제 새벽 3시 미국에서 9월 FOMC 회의가 열렸고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문제는 장기 금리 흐름을 예측하는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오히려 올해 내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시사하면서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국제유가 상승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지금 4분기 국내 또는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을 해보고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내적인 리스크가 산재돼 있는 상황에서 4분기 경제에 대해서 전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향방은 전 세계 경제에 언제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현지 시각 20일 미국에서 9월 달 FOMC 연준의 정례의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침 시장 전문가들도 금리 동결에 대해서 대부분 예상을 했고 무게를 두었었는데요.
결과는 예상과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석 교수님, 연준의 이번 결정 예상하셨었죠, 당연히. 예. 네, 이번에 어떻습니까? 네. 뭐 예상한 대로 매파적 동결이라고 하죠. 네네. 기준금리는 동결을 시키지만요. 그다음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그다음에 그 연준 위원들이 경제 전망치를 표시를 한 점도표 네네. 향해서 매파적인 기조를 보여줌으로써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힌. 그런 매파적인 동결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 점도표나 인터뷰에서 본 것 중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일단 코어 PC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중에서 네. 식료품하고 에너지, 변동성이 큰 이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 인플레이션의 전망치를 갖다가 네. 원래 6월 달에는 3.9%였는데 3.7%로 오히려 낮췄습니다. 네네. 이것은 사실 미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서 코어 PC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페드 내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유의할 점은 원래 그 올해 페더럴 펀드 레이트 프로젝션 그 기준금리의 전망을 갖다가 5.6%로 중간값이 전망이 돼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현재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이기 때문에 한 번 더 0.25%포인트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정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 기대는 이제 여지없이 깨지면서 5.6%를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2024년에 기준금리 전망도 원래 4.6%에서 5.1%로 높임으로써 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냐면 지금 높은 고금리 수준을 갖다가 유지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네. 뿐만 아니라요. 네. 그다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속도 또 네. 훨씬 더 느려질 것이다. 이런 점을 시사해서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파적이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기 때문에 네. 매파적 동결이라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금융시장도 조금 흔들림이 있었긴 했는데요. 호 교수님, 이번엔 예상대로 이제 동결은 했는데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세계적인 원유 생산국들이 감산이 지속되면서 향후에 또 금리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먼저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이게 유가 상승이 일시적인 거면 통화 정책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네. 저희가 경제학에서 말한 바인데요. 네네. 문제는 이것들이 조금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초중반에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올라갈 때를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처음에는 원자재 가격이나 석유 가격들이 올라갔던 일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서비스 섹터 쪽으로 임금 인상 쪽으로 옮겨 붙으면서 이것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지금 꼬리를 좀 길게 만들었던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의 유가 상승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가 연준의 관심사일 것 같고요. 네네. 오히려 연준에서 지금 아까 석 교수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원래 이번 FOMC가 있기 전에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까를 시장에서 예측한 게 내년 6월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내년에 4번 정도 0.25씩 내려서 내년에 100bp를 내릴 거다라고 원래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FOMC가 끝나고 나니까 예상이 어떻게 바뀌었냐? 9월에 처음 내릴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 2번 내려서 0.5 내릴 것 같다라는 걸로 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고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거라는 얘기인데 그럼 왜 그럴까? 오히려 연준에서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견조한 것이 오히려 연준이 할 일을 더 많이 남게 만든 것이 네.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경제 전망 수정치를 봐도 그 GDP 성장률 올해 1.0 잡았었는데 6월달 기준으로는 이번에는 2.1로 대폭 상향했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4.1로 잡았던 게 6월 달인데 올해 한 3.8 정도까지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금리 인상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틴다. 네네. 그 얘기인즉슨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안 잡힌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아무래도 고금리의 장기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석 교수님, 파월 의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멀리 가야 한다는 거를 데이터를 통해 알게 됐다 이런 발언도 하면서 또 거꾸로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의 영향력이 많이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롬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가 하락한다는 것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 전망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올해 그것은 인정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하락하는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네네. 여기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게 되면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는 더 빨라지지만 경기 침체 위험성은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전망에서 보듯이 실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올해 전망을 오히려 실업률을 하향 조정하고 네, 네. 경제 성장률은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 예. 사실 경기 침체 위험성은 적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 예. 그러면 왜 지금 미국 연준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전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였는데 네. 지금은 로체스터 대학교 교수인 세계적인 거시경제 석학 나라야나 코첼라코타 교수의 그 논문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GDP 대비 정말 세계에서 손꼽히는 네, 수준으로 높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정부 부채는 낮지 않습니까? 네, 네. 미국은 그런데 가계 부채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꾸준히 가계 부채를 낮춰주는 정책을 써왔어요. 예, 예. 가계 부채는 GDP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 부채가 GDP보다 엄청 이제 많이 높은 수준이라서 예. 맨날 지금 그 부채 한도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과도한 정부 부채가 지금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해도 물가가 안 떨어지는 요인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미국 정부의 정부 부채가 지나치게 많으니까요. 그 정부 부채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국채를 많이 발행했다는 것이죠. 국가에서 네.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국채 발행량이 워낙 많으니까 미국의 모든 대부분의 가계 내에서 이제 은퇴 자금 이런 네. 펀드에 국채가 포트폴리오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아무리 인상해도 네. 대부분의 가구에서 자기 은퇴 자금이나 현재 간접 투자의 경로로 국채를 가지고 있고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 국채의 이자율도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네. 연준에서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모든 가구들에서 이자 소득이 증가하는 지금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그 가구에서 소비 지출을 충분히 줄일 이유가 없다. 이것이 바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이 물가를 빠르게 떨어뜨리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이 세계적인 석학이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네. 저도 이런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 정부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해야만 지금 연준의 높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 정책이 물가를 떨어뜨리는 속도를 네. 더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연준의 정책 흐름에 아주 촉을 세우는 또 기관이 있죠.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한국의 환율이나 자금, 수출, 소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 교수님, 이제 다음 달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흐름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이 동결일 것 같고요. 네.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저는 어제의 FOMC가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저희가 중요한 일을 보통 영어로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네, 쓰는데요. 네. 게임 체인저였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한국은행이 그동안 미국과 기준금리 역전 폭이 2%나 나고 네. 전례 없이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자본 유출이나 환율의 아주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어쨌든 간에 연준에서 지금 가져가고자 하는 금리 패스가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이미 그것들이 저희 이제 환율 시장에도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금리 역전폭에 우리는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던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연준의 얘기는 결국은 고금리를 조금 더 오래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한국은행이 가정하고 있던 시나리오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금리가 조금 미국 금리가 유지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떨어지겠지. 국제 금융 시장에도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 있겠지라는 시나리오들이 약간 틀어지게 되는 시작점이 어제였던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이 조금씩 또 일어나고 금리 차가 있다고 보면 금리 차를 좀 우리나라에서는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우리나라 이제 올해 하반기에 경제 성적표도 그렇고 네.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네. 부동산 PF 같은 거 아직 남아 있고요. 네. 가계부채 변동금리 네.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의 어떤 부작용들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네. 금리를 쉽게 올리고 싶지만 올리지 못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와 함께 실물 경제, 생활 경제에서 많은 국민들이 집중해서 보는 게 소비자 물가죠. 지금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추석 명절,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아주 초긴장으로 물가를 관리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추석을 앞두고 마트를 방문해서 물가 동향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추석 성수품 가격이 지금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비축 물량을 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현장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소비자들은 사실은 아무리 낮춰준다 해도 늘 뭐 현장에서는 비싸다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물가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지금 물가 상승률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비자분들이 느끼시기에 물가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상승률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물가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추석 대비해서 뭐 제사 차례상을 차리거나 이럴 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가장 큰 이유는 과일류 가격이 빠르게 네. 상승하는 것이죠. 네, 그것은 네. 올해 지금 사과값만 해도 그렇죠. 작년보다 한 40%가 올랐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네. 금사과, 금배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이제 기상이변, 뭐 최근에 태풍, 그다음 장마 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올해 공급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차례상을 차릴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고기인데요. 네, 소고기 네. 같은 경우는 국내 한우 사육 마리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소고기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내세우는 정책 중에 하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이용해서 추석 연휴 전에 20대 성수품을 가서 비축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전략이 한 가지고요. 이런 것은 경제학에서 봤을 때는 공급을 많이 늘림으로써 수요가 높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더 크게 올라가는데 공급을 추가적으로 늘려주니까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고기 가격은 안정되지만 닭고기, 돼지고기는 사실 이번에 집중호우 이런 걸로 폐사가 많이 돼서 빠르게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하니까 예, 정부가 할당 관세라고 해서 예, 이 예. 닭고기, 돼지고기 수입품에 대해서 일정 양만큼 관세를 깎아주는 정책입니다. 네네. 그래서 더 싼 값에 국내에 들어와서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학 원리에도 부합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우려하는 되는 점은 정부가 명절 때마다 뭐 1인당 2만 원씩 소비 쿠폰 이런 것을 재정을 이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제학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2만 원씩 쿠폰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취약계층, 뭐 소득 분포상의 하위 10%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게 뭐 이왕이면 10만 원씩 준다든지 네. 이런 것이 더 내수 진작 효과도 크고 아하. 그들의 삶에 도움을 많이 준다라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네, 직접적인 어떤 그래서 그런 지원들. 예, 취약계층한테 큰 금액을 몰아서 네, 지원해 네, 주는 네, 거.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그 기재부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20대 성수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물가 잡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걱정이긴 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8월 달에 121.16으로 전달보다 0.9% 올랐습니다. 2달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게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거라고 합니다. 허 교수님, 이게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요인들 왜 그런 건가요? 최근에는 두 가지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름에 폭우가 있었죠. 네, 그래서 네. 농림수산물이 많이 올랐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뭐 공업 제품들, 예를 들어 석탄, 석유, 화학 제품들이 좀 오르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농림수산물 같은 경우는 아까 앵커님께서도 과일 가격 많이 올랐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네, 네. 전월 대비 7.3%가 올랐습니다.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생산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지수여서 소비자들이 직접 이러한 물가지수를 적용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생산자들이 이런 물가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물건 가격을 반영해서 물건 가격이 결국 올라가면서 소비자에게 영향을 시차를 두고 둔다는 점에서 사실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미래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일종의 선행지표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서 저희가 추석 때 이제 제수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2020년 1월 대비 그때를 한 100으로 보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3년 전. 3년 전 코로나 네. 일어날 때죠. 100으로 보면 지금 그 CPI 물가 지수 자체는 12% 정도 올랐습니다. 네. 누적치가 만만치 않죠. 그런데 사실은 이 농림수산물 쪽의 물가는 24% 2배 넘게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쪽의 물가지수 당연히 소비자들이 지금 시장에 갔을 때 장 쪽은 보면 10만 원 넘어라고 얘기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 체감적인 게 훨씬 더 많이 오른 많이 느낌으로 오른 거죠. 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뉴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 짜장면이라든지 냉면이라든지 이게 식음료에 네. 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느낌은 더 오른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뭐 최근에는 이제 짜장면 가격이 7,000원을 넘었다고 네. 평균적으로 하니까 사실은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점심 한 끼 사 먹을 때 나가서 장을 볼 때 느끼는 부담은 사실은 누적치로 오기 때문에 엄청날 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물가 인상이라든지 공공요금 인상 등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죠. 바로 국제 유가 오름세입니다. 아마 최근에 주유소 가신 분들 슬금슬금 기름값이 올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자 배럴당 지금 $100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고 있는 근본적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국제유가가 $100에 가까이 왔죠. 지금 이미 $90는 넘어섰고 이게 단기적으로 좀 저희는 단기적으로 끝나고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현 상황에서는 예측하기로는 뭐 배럴당 100불을 넘어설 수도 있으나요? $100를 넘어서는 것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연말까지는 그래도 $95 선 근처에서 머물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국제 유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 계기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가 하루에 130만 배럴씩 감산 결정한 것을 예. 올해 연말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중국 경제 관련된 뭐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같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지표들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중국 경제가 사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을 하는 원유 최대 수입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원유의 수입량이 늘어날 거니까 원유의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수입이 늘어나면 원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래도 뭐 끝도 없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지금 주목할 만한 대응은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 간의 군사협정을 추진 중이라는 점이죠. 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좀 친화적인 산유국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의 의견에 동조해주지 않고 있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네네. 그런데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뭔가 한미 군사 상호 방위 조약 수준의 상호 방위 조약을 지금 추진 중인데 그게 체결이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안보 쪽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미국의 의사에 협조해서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미국의 적대적이었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랑 이란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줘서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증산을 또 유도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공급을 늘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경기가 반등하는 그 지표는 나왔지만요. 이것이 과연 지속될 것이냐 하는 데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기가 반짝 반등한 것은 인민은행,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뭐 20여 개에 달하는 전방위적인 부양책을 쏟아냈기 때문이고요. 네. 그 근본적인 문제인 부동산 위기를 촉발했던 그 부동산 시장 침체의 문제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의 이 경기의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기도 의문이 있어서요. 그러면 네. 또 중국으로부터의 수요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배럴당 $95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이제 95달러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고라니 그렇게 예측을 하면 다행인데 어쨌든 국제 유가가 인상되는 게 대한민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경상수지 악화라든지 뭐 여러 복합적 요인 속에서 인플레이션 압박도 좀 커질 것 같거든요. 공공요금 인상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좀 억제하는 측면도 있고 하잖아요. 인플레이션 이런 압박 어떻게 보십니까? 인플레이션 압박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올해 이제 얼마 전에 얘기한 게 올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한 3% 내외에서 등락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가 시나리오였는데요. 그때 유가 시나리오가 84달러 배럴당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90달러 좀 넘으니까 그 시나리오보다 한 8% 정도 높은 거고요. 네, 이것이 조금 더 장기화됐을 때는 하느니 생각하는 3% 근처에서 물가가 등락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이 잡아야 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했던 연구 중에 제가 좀 눈여겨본 연구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미국하고 한국에서 동일하게 유가의 상승 충격이 발생했을 때 미국 경제랑 한국 경제 반응이 좀 다르답니다. 네.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반응을 한번 크게 했다가 빨리 그 효과가 사라지고요. 네.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초기 반응도는 미국보다 좀 작은데 뒤로 좀 반응이 밀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오래 지속되는 네.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 논문의 결과를 저희가 조금 더 반영한다면 반영한다면 내년까지도 사실은 조금 이런 유가 상승의 충격들이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네. 있고요. 또 하나 이 점에서 좀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작년 11월에 그 한전 정상화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전이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지금 부채가 워낙 높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돼야 된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까지 올린 그 반영분이 그것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아직도 한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정도 지금 저희가 올해 올린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파급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리고 유가가 사실은 전기요금과도 연동이 돼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아주 복잡한 리스크 속에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 한가위 연휴가 지나면 바로 10월 달입니다. 이제 2023년도 4분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도 그 압력도 계속 커지고 있어서 물가 안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 소상공인들의 장사 사업하는 것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려가 겹쳐 있는데요. 하반기 경기 회복을 기대했던 국내 경제 상저하고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많이 회복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죠. 과연 어떨지 준비한 영상 보신 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바로 10월 달입니다. 며칠 전 물가 민생 점검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월 달을 지나면 물가가 다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일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상당 부분 참 어려움이 많겠구나라고 예측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등등 저희가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추경호 부총리가 그래도 10월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물가 안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예상하는 그 근거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큰 근거는 10월 달이 되면 추석이라는 그 계절적인 요인으로 농수산물,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랐던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10월이 되면 추석을 맞이해서 제수품이나 성수품들의 수요가 낮아지니까요. 그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게 제일 큰 근거였지만요. 문제는 이 변수라고 국제유가라는 변수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2,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 역시 상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높은 국제 유가를 보면 석유류 가격이 계속 뛰어서 이것은 지금 물가를 하락시키지 않을 좀 안 좋은 소식이고요. 네, 네. 문제는 이거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유류세 인하를 갖다가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유류세 인하를 추가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정책도 사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대중교통 요금은 인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유류세 인하를 지속하면 이것은 결국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지 말고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다라는 이런 신호가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유류세를 지금 인하를 정상화시킬 기회를 또 놓치게 되면 내년에도 국제 유가가 빠르게 안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또 유류세 인하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승 압박이 더 그렇죠. 커질 수도 예.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 내년에 지금 세수를 추계할 때 유류세 인하가 올해 안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내년도 세입을 산출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유류세 인하 계속 지속되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세수 결손, 세수 펑크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다니라고 권장하는 꼴이 되니까 유류의 소비가 늘어나가지고요. 그러면 원유가도 지금 높은데 국제 원유를 계속 수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증가를 하니까 순수출 혹은 무역 수지가 감소하고 이것은 국내 총생산을 또 낮춰서 상저하고의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반기에 물가도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물가를 잡는 노력 그리고 어느 정도 10월 달에는 안정화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만만치 않은 현실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반등할 것으로 정부에서 많이 예측을 했는데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전문 기구라든지 연구소 이런 데서 보는 외부적인 그런 시각은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지난 6월 달에 예측했던 것과 같이 1.5%로 예측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경제에 대한 성장률 예측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지요? 우리나라를 한 문장으로 보통 얘기할 때 경제적으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네, 하잖아요. 네. 결국은 수출에 있어서 대중 수출이 한 25% 정도 차지하는데 지금 중국 경기가 살아나질 않고 있으니까 대중 수출이 약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수출 품목 가운데 보면 대충 코로나 이전을 보면 한 35%가 IT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아주 크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어쨌든 가격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다운돼 있는 상태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대중 수출 그리고 반도체 수출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에서 보기에도 우리나라 경제 지금 하방 리스크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다른 좀 이렇게 이거를 정부가 처음에 예측했듯이 상저하고로 돌릴 만한 모멘텀 같은 건 뭐 없을까요, 특별히?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단기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이나 뭐 수출 촉진 정책 같은 게 지금은 글로벌 경기 같은 경우가 거의 미국 혼자 독야청청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유럽도 네네. 지금 좋지 않고요. 네네. 중국은 뭐 반등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데이터 저희는 8월 거 한 번 본 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래도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 네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얻기가 네.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석 교수님, 그 미국 같은 기축 통화국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처럼 이제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다 보면 파급되는 여러 부가적인 위험 요소, 문제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왜 그런 건가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 부채라든지 네. 가계 부채라든지 이런 부채들이 증가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장률이 높다는 것, 그럼 성장률이 높아서 내가 만약에 월급이 빠르게 올라간다. 일반 가게에서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도요. 월급이 빠르게 오르면 우리가 신용대출을 받으면요. 신용대출 매달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원금은 나중에 만기에 상환하더라도요. 그런데 그 이자를 내가 월급이 충분히 높아서 이자를 계속 내면
사실 원금에다가 이자가 추가로 붙어서 빚 자체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만기가 돼도 내가 월급이 충분히 높으면 은행에서 당연히 연장을 해주죠, 대출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채, 그다음에 뭐 가계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추가적으로 이자가 붙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 성장률은 낮으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는 인상을 해서 고금리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율은 높아졌는데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국가에서 세수도 줄어들고 일반 가계들도 자신의 소득이 줄어들고 기업 역시 매출이 줄어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기업, 그다음에 가계가 다 늘어나는 이 이자 부담을 갖다가 뭐 자신의 소득으로 만회를 할 수가 없어서 원금에 추가적으로 이자가 붙게 되니까 점점 부채의 총량은 늘어나는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부담이라고. 네. 경제 성장률보다 금리가 더 높으면 부채 부담도 커진다라고 하지요. 최근 국제금융협회 IMF죠. IMF에서 공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한 가계부채가 그 비율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가계 빚은 3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그 글로벌 전 세계 각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부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전 세계에서 한 네 번째 정도로 높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소득을 다 소비를 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소득 중에 뭐 세금 내고 나머지 저희가 순수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냐 보면 206%인데요. 네. 206%라는 숫자는 사실 한 전 세계에서 6위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좀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요. 네네. 우리 위에 있는 나라들은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 호주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조세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나머지 나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 사실은 젊었을 때 일을 할 때 텍스를 좀 많이 떼가고 나중에 소득이 보전이 좋은 그런 나라들, 뭐 예를 들어 연금이나 은퇴 플랜 같은 것들이 좋은 나라들입니다. 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직면하고 있는 206%라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 중에 하나라고 볼 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석병원 교수님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소비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네.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지표를 좀 보고 싶은 건 DSR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데요. 네네. 소득 대비 이제 저희 부채 부담 같은 것을 보는 겁니다. 네. 이걸 봤을 때는 사실 호주 다음으로 2위입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데 거의 호주 다음으로 높은. 왜냐하면 나머지 나라들은 사실 굉장히 사회보장 같은 것들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이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다가 현재 지금 어떤 부채 부담, 국민들이 느끼는 부채 부담, 가계부채 부담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로부터 좀 굉장히 짓눌려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럼 이렇게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각 범부처별로 또 뭐 한국은행까지 다 해서 이런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또 부처 간의 공조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방식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뭐 세 가지 정도 방식이 있겠네요. 첫 번째 방식은 금리로 대응하는 방식이 있고요. 기준금리로. 두 네. 번째로는 저희가 보통은 뭐 LTV나 DSR 같은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 방식은 가계부채 일부를 정부가 조금 재정 정책으로 흡수하는 방식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세 번째 방식은 저희가 조금 비전통적 방식이라고 생각해 보면 네. 첫 번째랑 두 번째 방식 중에 첫 번째 방식은 사실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는 가계부채 이렇게 계속해서 누중되는 것을 우리가 결국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 네, 금리로 네.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네. 하나는 경제 상황이 가계부채를 지금 금리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방 리스크가 너무 많은 예, 예.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스웨덴에서 한번 이걸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가계부채 2010년대 초반에 한번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정도보다 필요 이상으로 높게 이 금리를 가져간 적이 있거든요. 이유는 네네.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어서. 아하. 근데 그거 스웨덴 은행에서 몇 달 안 가서 폐기했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커서요. 예. 그래서 사실은 금리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서서한 스피드로 대응을 하는 방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지금은 그것보다는 거시건전성 정책, 특히 저희가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고 보는 게 DSR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최근에 50년 만기 주담대나 뭐 얘기들이 나왔던 게 결국 DSR을 좀 우회하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DSR을 조금 더 촘촘히 하는 방식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조금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와 함께 또 맞물려서 PF 부실이라든지 연체율 증가 이런 것들과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 4분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연착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나 전망도 꽤 많기는 합니다. 교수님, 그 4분기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예,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택의 신축 공급 을 나타내는 것의 선행 지표, 예. 선행 지표로 뭐 민간 부분의 건설공사 계약액 이런 것들이 지금 3분기 연속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신규 주택 아파트를 갖다가 착공하게 들어가는 건수 그것도 역시 전년 대비 절반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 말인즉슨 앞으로 2, 3년 뒤에 신규 주택 공급이 갑자기 급감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가계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있죠.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주택기 공급이 급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택 가격이 뛸 것을 예상을 하니까 지금 주택 시장의 전망도 점점 바뀌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주택 시장의 전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의 깊게 보는 지표가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주택 가격 전망 CSI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100보다 넘게 되면 현재보다 1년 뒤에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가구들이 그 반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가구들보다 많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8월 달에 이게 107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가구들이 많은 것이죠. 예. 이것은 신규 주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까지 뭐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표가 작년 1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9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이 지표는 일반적으로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약 3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근데 작년 1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올해 늦어도 2분기 중에는 저점을 확인하고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은 또 전세 가격이 부동산 가격하고 네. 그래서 연관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아까 앵커님께서 초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18주째 서울에서 전세값이 상승하는 네, 것이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애시당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걸 예측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역전세난이다 뭐 이런 네, 거를 네.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역전세난은 정부가 우려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는데 예, 예. 그것이 지금 뭐 서울의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는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출도 지금 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가구들이 예측을 하니까 지금 고금리 상황 하에서도 소위 영끌이라고 하죠. 네. 있는 대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지금 사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계속 가계부채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 가격의 상승 전망, 기대를 꺾어줘야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의 상승 전망을 꺾어주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추석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하겠다고 하는 신규 주택 공급 대책에서 네.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핵심지 수요가 많은 곳에 조만간 공약했던 대로 신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라는 네. 신호를 줘야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그러면 네. 가계부채 증가세도 줄어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뭐 네.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다. 네, 뭐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26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공급 대책 발표되는 걸 한번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저희가 이제 이 역전세난도 걱정을 했었지만 전세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면 한동안 또 기승을 부렸던 갭 투자 그렇죠. 등등에 의한 사기 예. 이런 부분도 또 걱정이 좀 있습니다. 예, 전세 사기도 걱정이 되고요. 뭐 네네. 갭 투자가 증가를 해서 그게 추가적으로 집값을 상승시킬 요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해서 강남 3구랑 용산을 제외하고는 지금 2주택까지 보유하는데 아무런 그런 뭐 페널티라든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또 갭 투자가 증가를 해서 그게 추가적으로 집값을 상승시키는 것도 우려될 만한 점입니다. 네.
하반기 그리고 4분기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분야별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거는 물가를 잡는 거,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많은 기관들이 물가를 잡게 노력하고 또 뭐 목표치 3% 이내로 잡겠다 이렇게 많이들 말들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잡아질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한국은행은 어쨌든 간에 물가 중심의 정책을 계속 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5%의 금리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금리가 좀 제약적인 수준이다. 경제 활동을 좀 제약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사실 금리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더 올리긴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저희가 조금 유가 부분에서 빨리 조금 잡혀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저희가 물가의 측면에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근원 물가라고 하는 식료품이랑 에너지 빼고 보는 것을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하강 기조가 서서히나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최근에 다시 물가가 좀 뛰는 것이 결국은 석유류 가격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류 가격이 향후에 어떻게 풀리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이제 대내적인 리스크 저희가 뭐 여러 정말 많은 요인들을 짚어봤고 했는데 이런 리스크를 다 극복하고 또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네. 정부는 오히려 재정 지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해가지고요. 지금 세수 올해 결손, 세수 펑크에도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네.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의 이 지금 긴축적인 통화 정책과 박자가 맞아가지고요. 오히려 네.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킨 후에 한국은행의 뭔가 금리 인하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서 금리가 인하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우려가 오히려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의 통화 정책과 박자를 맞추는 재정 정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그 투자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술, 그다음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 나중에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더 높은 매출을 갖다 주고 이윤을 갖다 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경기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전망들을 함께 해봤습니다. 또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줄줄이 이제 같이 여파를 미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우리 물가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지금도 선물을 많이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또 좀 있으면 한가위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생활이 팍팍할 때 가장 상대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 분들 소상공 자영업자분들이죠. 그래서 주변에 전통시장 많이 애용해 주시고 그분들 어깨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함께 소비에 대해서 조금씩 더 신경 써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 물가에 대한 영향 그리고 4분기 경제 전망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4박 6일 일정으로 유엔 총회 순방길에 올라 있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고 경제 외교전을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더욱 과감해진 기조연설과 함께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귀국을 합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이번 유엔 총회 순방에 대한 경제 성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